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과 효의고장 예산군 출신 주진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을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같이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급등하는 사교육비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교육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약 30조 원에 육박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비는 2021년 23조 원, 2022년 26조 원, 2023년 27조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급기야 지난해 말 3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50 도정질의 작년 3월인데요. 사교육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공교육에 대한 문제를 교육감님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의 지속적 증가에 대해 충남 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교육감님께 이 문제를 질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육감님 많이 바쁘시죠? 의원님 네. 일전에 우리 내포 지역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예스 통합버스를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또 제가 불편할 때 이렇게 또 걱정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노란 리본을 지금 폐용하고 계신데 네네. 이번에 세월호 그 달을 맞아서 이렇게 추모에 배지는 세월호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네. 지난 11년간 네. 뭐 기억하시는 대로 2014년 4월 16일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네. 국가 안전의 날로 이렇게 정하고서 매년 이 행사를 해오고 있죠. 이때 이제 전국 시도교육청이 열흘에서 2주 정도 국민 안전 주간 이거를 하고 있고 저희도 11년 동안 이번 올해까지 하면 11년째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역시 이제 기억과 추모 그리고 안전. 그래서 올해 주제를 우리의 기억이 안전한 청남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각 학교나 또는 직속기관에서는 재난안전시설을 좀 점검하고 학생 교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또 기관 학교별로 그 계획에 맞춰서 화재 예방, 특히 최근에 산불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산과 가까이 있는 학교들은 산불 예방서부터 대피에 이르기까지 신고 체제와 그리고 대비 훈련들을 4월 중에 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까지를 4월 16일 전후로 해서 집중 배치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이번 달까지 폐용하시는 아닙니다. 언제까지? 18일까지. 4월 18일까지. 2주 제가 말씀드렸죠. 네. 네. 어제 제가 처음 우리 그 도에 개원을 하면서 네. 우리 교육청 관련 직원들이 오셔서 네네. 제가 이 노란 리본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네. 답변하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의미의 그런 폐용에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폐용하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인식이 돼서 우리 그 세월호 추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주간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로 모두가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우려했던 부분들은 이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농담으로 좀 그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 대통령 탄핵돼서 이거 밟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11년째 정치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본 의안을 본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이라면 작년 3월인데요.
네. 사교육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님께 질의한 내용이 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 작년에 23년도가 한 27조 원이었는데 네네. 금년도 발표에 보니 30조 원이라고 합니다. 교육감님. 네네. 30조 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거죠. 저희 엄청나죠. 도교육청 예산 네. 또는 충남도 예산 덩어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좀 무지막지하고 이게 이제 사교육비 자체보다 교육에 대한 좀 누구나 내 자식이 최고이거나 최고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좀 이렇게 내 자녀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무조건 사교육을 의존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부풀려져서 이렇게 이제 너무 늘어나고 있어서 비정상적인 좀 사교육이다. 이게 이제 가령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수학이나 영어를 못 따라가서 중2 수학이나 영어를 보충한다고 그러면 그건 극히 정상적인 좀 사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2나 중1 정도 되는데 수능 수준을 중1, 2에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 3년 막 4년 앞질러 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사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차례로 좀 네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충청남도 1년 예산이 10조 원 규모인데 10조 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고요. 30조 원이라는 걸 저도 막연하게 보면 우리가 한 뭐 몇백억이다 몇천억이다 하면 체감이 오는데 30조 원이라는 건 체감이 도저히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빌딩이 123층인가요? 서울 월드타워 있죠? 롯데 월드타워. 롯데 월드타워가 1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10조 원의 3배. 그러니까 1년에 월드타워 3개를 지었다 말았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규모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이 우리 대규모 인천공항인데 인천국제공항이 한 27조 원이라고 합니다. 27조 그 원. 당시 얘기죠. 네. 네. 그러다 보면 이 30조 원이라는 규모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의원님 그다음에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네, 이 정말 심각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로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도 또 자녀도 성공을 하고 국가적으로도 이게 남는 장사가 되면 되는데 모두가 이렇게 패자가 되는 영어 단어로 쓰면 모두가 루저가 되는 게임이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는데 공교육의 영역을 벗어난 한 3, 4년을 앞질러서 하는 이 선행학습의 사교육은 이건 공교육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의대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학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비정상적인 사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과 이런 얘기를 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지 그러게요. 않으면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도 심각성을 지금 인식하고 계신데요. 네네. 그러면 이 충남교육청에서 네네. 이 사교육비 경감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TF팀이 좀 있나요? 뭐 의원님께서 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는 대로 교육부가 그동안 통계청 발표하고서 얘기가 없었는데 올해는 장관님 주재로 해서 우리 부교육감님들이 참가하시는 이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한번 하시고서 저희도 바로 회의를 또 했고 그 동안에도 이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자기 학년에 맞는 공교육과 자기 학년에 맞는 사교육이면은 이게 서로 상승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한 3, 4년, 4, 5년을 앞질러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도저히 맞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에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교실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TF에 해당되는 그런 기구들은 매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하고도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게 선행학습입니다. 지금 네. 교육감님도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선행학습 그러면 선행학습을 하기 전에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당연히 지극히 맞는 말씀이고요. 학부모님들이 그거를 응해 주신다면 저희는 아주 100%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합니다. 다만 내 자녀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앞질러 가기 위해서 먼저 가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네, 그 해왔고 학부모가 또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께서 교육청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공교육에 대한 그런 믿음을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건 노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고등학교 과정이나 중학교 과정을 초등학교 3, 4학년서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약 10,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전쯤에 만들어졌던 선행학습 금지법이 그 빠진 내용들이 있어갖고 당시 국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좀 더 촘촘하게 다듬어지면은 좀 되겠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이나 자녀 교육 또 학교 교육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올해 지방교육재정 설명회를 하러 다니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교육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선행학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정말 뛰어나다, 자기 자식은 천재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부모로서부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은 그 교육에서 저는 그러한 선행학습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주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제 제가 이 질의에 대한 정리를 하다 보니 어제 교육청에서 저한테 답변이 좀 왔어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느 초등 특수교육과 선생님께서도 전화하셔서 자기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은 저는 작년에 이런 27조 원이라는 규모가 와서 교육감님하고 그런 도정 질의를 했을 때는, 교육 질의를 했을 때는 교육감님께서 어떤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어떤 TF를 구성해서 정말 이거를 전책적으로 좀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어떤 사교육비의 문제성을 심각한다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정말 비상적인 태도로 이 사교육비의 경감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니까 네네. 충남 사교육비 경감 대책 목표해서 네네. 세 가지를 큰 타이틀을 다루셨더라고요. 네네. 공교육의 신뢰도 제고, 네네. 학생 맞춤형 책임 교육을 운영하겠다. 네네. 그다음에 수요자 교육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 네네. 학습자 주도성 함양 맞춤 교육을 실시하겠다. 네. 사교육비 경감을 실시하고 사교육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사교육 흡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정도만 실천한다 그러면 사교육은 절감될 수가 있고 정말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실행력들이 미비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다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아까 TF팀 얘기하셨는데 TF팀은 글자 그대로 태스크포스입니다. 일정한 당면한 과제 중심으로 해서 짧은 시기, 소시기, 1년 이내, 6개월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초등특수교육팀에서 의원님께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은 제가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이건 뭐 전국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시군교육청도 다 학교도 이제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의원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대로 좀 너무 과도한 비정상적인 사교육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나머지 부분은 공교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아까 저희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들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 뭐 굳이 숫자나 뭐 교육감이
저기 태스크포스라는 거는 항상 뭐 이변이 있어서 이런 보다도요, 강력하게 뭐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고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처방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도 제가 지난해 이런 27조 원이라는 경각심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 그리고 또 많은 언론에서라도 이런 사교육비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저출산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감이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예? 사교육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자녀 출산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교육비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전에도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선행학습의 문제점,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력이 부족하다면 지금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의원님 저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질러서 3, 4년 정도를 먼저 학원에서 공부하는 이 부분은 이거는 실행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언론 자료 아마 다 보시고 분석도 해보셨을 텐데 주요 정책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비가 뭉텅뭉텅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보도를 보았고 또 교육부 관계자가 교육감 협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 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령 고교 학점제를 올해 전면 시행하면서 충남교육청은 발빠르게 1년 먼저 그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학원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설명 다 하고 있는데 3, 4월에 설명하고 있고 부족한 걸 상반기 중에 다 끝낸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늘어나는 사교육비들이 저는 정말로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TF팀이 그래서 안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연중 또는 몇 년간 계속 집중해서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교육감이 강조해서 드립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고교 학점제 도입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사교육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납니다. 이런 교육 정책은 사교육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득실을 고교 학점제를 시행할 경우에 정책적 득실을 교육부에서 충분히 판단했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게 9등급이 5등급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1등급에 무조건 들어가야 수도권에 이렇게 한 10개 대학 정도는 들어간다고 다 현장의 선생님들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믿고 있다가 이건 들어가기 어렵다고 다 보는 거고요. 학생 수가 적은 가령 한 학년 학생 수가 80명이면 10% 이내 이렇게 보면은 이게 8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학생 수 많은 학교로 막 몰려가서 충남에도 몇몇 학교들은 작년과 달리 신입생이 큰 학교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것이 이제 사교육을 불러오는 기제가 되고 있어서 며칠 전에 보령에서 열렸던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교육부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것이 갖는 장점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큰 방향의 득이 크다고 보셔서 그런 것이 좀 네, 교육감님. 사상이 됐습니다. 네, 교육감님.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짧게 좀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제 아까 그 교육 방식에 대한 그런 변화도 그런 거 문제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사교육비 늘어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사교육비의 증가에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빈부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농 격차를 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구의 평균 소득에 따라서 사교육비에 지출되는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또 사교육 시설 자체가 수도권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교육 자체를 공교육에서 좀 흡수를 해서 공교육에서 그거를 가지고 좀 이끌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또 교육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고교 학점제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되게 되면 결국 사교육 시장이 늘어난다는 건 뻔히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어쨌든 학교에서는 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교과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진로나 진학을 걱정하면서 아무리 교육이 멋있게 이야기하더라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담임 선생님들이나 교과 선생님들이 좀 속상하실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중등학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의 진로 진학 교육을 강화하고 지금 말씀 반복해서 하신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만들어가면서 6군데는 지자체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편에 속하는 데가 충남이고요. 그래서 이건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교육감이 저는 여러 교육청에서 많은 제도와 그러한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도 좀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선행학습에 대해서 선행학습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행학습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보면.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러한 연구 논문을 낸다든가 연구 자료를 내서 계몽을 한다든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교육이 이제 30조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교육에 대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도농 격차가 심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금수저 흑수라는 단어는 단순한 사회적 비유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쓸쓸한 현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음에 발표한 유아 사교육비에 보면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월 무려 150만 원에 육박한다고 지난번에 뉴스에 나와서 저도 참 안타깝다, 깜짝 놀랐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 부족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공교육만으로 원하는 그런 수준의 학업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특히 대학 입시 경쟁이 지속되는 한에 사교육 의존도는 낮추기 어렵다는 현실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도정질의를 지난해 3월에 제가 350차 임시회에서 하면서 교육의 목표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예시로 국민교육헌장을 제가 여기 제시하면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도정질의 후에 교육청 고위 간부직께서 저를 만나면서 그게 어느 시대적 얘기냐, 그런 말을 하냐, 어느 시대적 얘기인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내용으로 다른 어떤 교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야, 그 국민교육헌장은 유신의 잔재 아니냐 이러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 말씀하신 분 얘기는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민교육헌장은 60년대 말에 만들어졌어요. 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정부에서 폐지시킨 지가 몇십 년 된 거죠. 그냥 저절로 없어진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은 행정 절차를 밟아서 공직사회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민교육 헌장을 받은 그때 분하고 지금들은 그런 교육 철학들이 다 바뀌었습니까? 그 철학보다 이제 교육이 집단 중심보다 개인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 맞춤형 교육, 뭐 이제 교사의 수업 기술이나 이런 것들, 교사 학습 방법도 과거에는
수업 이제 의원님 학교 다닐 때 초중고를 떠올리시면 알지? 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씩 좀 살펴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서 교사의 수업 능력을 강화시켜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 국민교육원장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런 건 저도 오래돼서 뭐 기억도 못하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육감님께도 들었으니까. 국민교육원장이 있을 때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고등학교 때까지 그 국민교육현장을 그러니까 그게 80년대에 아마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즘에 이제 저도 학교 졸업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볼 기회도 없었고 했는데 이제 도의원이 되면서 다시 이런 거를 반복하게 되고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가 단절되는구나.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많이 단절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서야 이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70년대, 80년대 이런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국민교육헌장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존재성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애족 정신을 가지고 배웠는데 지금은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해 보면 무슨 뭐 대화가 좀 소홀해지고요. 그리고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졌구나. 제가 솔직하게 우리 집은 자녀들이 무서워하는 저도 부모들이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발생하고 있어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예? 기억해 보시면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랬는데 이것을 나중에 언론들과 미국 사회가 아주 계속 떠들어댄 것이 국가주의다. 그 국민교육원장이 국가주의가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80년대에 폐지된 것으로 제가 교육감님 기억을 하고 요즘에 그 우리 그러니까 자녀가 의원님하고 저는 이제 예. 비슷해요 생각이. 예, 교육감이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커와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는 예,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사교육비가 높아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식을 나에 비추어서 더 잘되게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욕심이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있는 돈 없는 돈 써가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반복해서 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교과서 밖에 문제풀이 시키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는 아니지만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아닙니다. 그러냐면요, 교육감님. 그래서 가령 중학교 1학년 국어 교육의 목표가 다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목표가 있고 3학년 목표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국가 수준으로 결정된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는 큰 목표만 얘기하고 학교 단위에서 그 목표를 국가 수준 걸 받아가지고 아이들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하거든요. 학원은 발달 단계 관계없이 나이 관계없이 그냥 돈 받은 것만큼 성과를 내야 되니까 문제풀이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도연하면서 저희 지역을 봄에 이렇게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그 예나 지금이나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랜카드인데요. 프랜카드. 이 지나다니다 보면 어느 집에 누구 아들 이번에 모 대학에 입학했다. 예? 그다음에 모 대학에 누구 집에 손자 이번에 모 대학에 입학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도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예?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히 농촌이나 이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학력지상주의 국가가 아닌 한 그런 것들을 걸어놓은 나라는 또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교육감이.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같이 사교육을 시키면은 점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충남교육청은 우리 교육감님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여튼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공교육 강화라는 원론적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최선을 학습 분위기와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걸 또 많이 요청을 좀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잦은 교육제도의 변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 사교육에 대한 지금 그 의지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거가 있을 수 있고요. 지난번에 고교 학점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 그 일단 학부모한테는 좀 두려움의 요소로 되고 있어요. 뭐 변화가 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교육 교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불안감으로써 그런 의존하는 경우가 많는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해서 사교육이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신제도를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교육이 올라가는 부분하고 좀 깊이 있는 그런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부가 계속 좀 이야기하겠고, 저희는 이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AI 말씀만 교과서 더 드릴까요? 고교 학점제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학부모 교육을 시작을 해서 제일 먼저 끝낸 상태입니다. 1차를 끝냈다고 보고 올 상반기까지 또 빠진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 3, 4월 달에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서 모든 고등학교들이 이걸 직업교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교까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학원에 안 가셔도 될 만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진로융합교육원을 통해서 또는 진학교육 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더 빈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이거를 우리 학교를 제가 현장을 좀 가보았습니다. 네네. 문제가 고맙습니다. 되는 게 뭐냐면 학생 수가 많고 큰 학교는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데 별 지금 문제점은 없어요. 근데 우리 농촌에 지금 학교 인구가 뭐 20명, 30명 이렇게 적은 학교에서는 이 전체에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그 제도가 좀 적응돼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학교 보면 일단 교사 수도 적고 학생 수도 적어요. 그리고 또 강사 확보도 어려워요. 이런데 지금 선택 과목으로 좀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여실히 보아왔고, 또 학교 현장에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런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좀 제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저희가 이걸 시범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학교 연합 또는 지역 연계, 온라인 학교, 대학 연계, 마을 연계, 온라인 학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다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 또 작은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기 위해서 최대한 좀 다양한 공동교육 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방학 때도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원하는 과목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원하는 과목들이 뜻밖의 의대생 1, 2학년 때 배우는 이런 것들을 원해서 그런 것들 되는 것도 바쁘긴 바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 도시와 농촌의 교육 환경이 많이 차이나는 그런 교육감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농촌에는 학생 수도 없고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획일적으로,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바꾸는 것이 고교 학점제와 AI 교과서지 않습니까? 제가 AI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이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통하기 때문에 현실에도 안 맞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비가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원고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하고 평소에 제가 교육 당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한 말씀 더 드리고 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은 농촌에 지금 폐교되는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농촌에서 이제 다녀보면 저희 모교도 학생 수가 30명 안쪽 돼가지고 거의 있는데 지금 변하지 않는 거는 교사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실. 근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있으면 학교에서 빨리 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당국에서. 그럼 농촌에 있는 학교를 통폐합을 시킬 게 아니라 스몰 학교를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3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 한 300명이 다니고 저 500명이 다닐 때 학교에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학교는 그 지역의 소위 유지라는 분이 거의 기증을 했을 겁니다. 학교 교육을 위해서. 그죠? 근데 지금 그런 거를 스몰 학교로 만들어서 좀 30명, 50명이 되는 그런 규모의 학교를 만든다면 좀 폐교도 안 되고 또 학생들을 육성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텐데 교육당국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에서 제가 평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의 교원 정책은 학급수로 따지지 아니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학급수로 따질 때 방식입니다. 학생 수로 따져서 교원을 올해도 전국적으로 2,400명 정도를 감축을 시킵니다. 교원이 없으면 교실을 작게 이렇게 늘리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단순히 경제 논리로 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예산을 더 중시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장님들 또 교장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계속 탄원을 하는 거죠. 학생 수로 계산만 하지 말고 학급 수로도 계산을 해야 농어촌 학교들을 살릴 수 있다. 네, 교육감님.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거의 다 이렇게 40분을 소진했는데요. 교육감님 내가 하여튼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그래도 충남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 저희가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